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의 정치 속에 민생과 민주주의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가적 면모와 창조적 중도개혁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의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호남 정치 복원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황태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기와 서거 15주기 기념 학술 행사 강연차 광주를 찾으셨습니다. 어제 이제 강연을 마치셨고요. 이제 교수님은 이제 국민의 정부 당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고 또 제2건국위원회 기획위원 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도 맡으셨습니다. 교수님 기억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셨을 때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 속에 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노련하지만 고요한 분, 총명하지만 점잖은 분이셨고 한 가지를 생각하더라도 다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한 보통 사람이 하나 생각할 때 둘 이상을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박학, 신문하고 신사 명변하는 철인치자로 저는 느꼈습니다. 철인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수님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단상을 잘 표현해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기를 맞아서 올해 1월 출간된 책 사상가 김대중 이 책의 책임 편집을 맡으시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을 수식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독재에 맞선 투사,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사상가 김대중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일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좀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지금 버뜩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행동하는 양심, 경천애인, 정치를 하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라 또는 국민은 하늘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라는 등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좌편향 우편향 노선을 걷던 당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뺄셈 정치를 이제 그만두라는 그런 말씀을 한 일화가 있고요. 대안으로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가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심보다 뒤처져서 나고 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으로부터 동떨어진 그런 고립된 뜀박질은 실패를 향한 돌진의 다름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과 함께라는 엄숙한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국민은 하늘이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은 국민이 좌편향 우편향의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유정자가 섬겨야 할 주권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DJ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가는 것을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이제 쭉 요약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존경, 뭐 이건 이제 뭐 섬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사자가 그 이념 논쟁, 그 색깔론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이 이념에서 자유로운 이념을 뛰어넘는 이제 그러한 실용주의적 면모가 있었던 사상가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또 이제 김 전 대통령은 이제 중도 개혁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교수님은 오랫동안 중도 개혁주의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오셨고, 김 전 대통령도 중도 개혁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새천년 민주당을 재임 중이었던 2000년에 창당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이제 맞닿아 있는 분이 좀 있는데 두 분을 관통하는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DJ의 핵심 사상을 중도 개혁주의라 정식화하고 새천년 민주당 강령의 명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 재가를 받았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는 언제나 창조적입니다. 보통 중도라 하면 좌우 양단의 중간 지점을 취하는 기계적 중도를 말합니다. 반면 양극단을 잇는 선을 밑변으로 삼고 그 위에 꼭지점을 잡아 삼각형을 그릴 때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는 그 꼭지점의 정책을 말합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는 창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높을수록 창조성이 높겠죠. 가령 보수 세력은 70년 이상 법인세 감세를 주장해왔고 이에 맞서서 전통 진보 세력은 소득세 감세를 주장해왔습니다. 그게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동시라는 개념이 창조성인데요. 뭐 법인세 한번 내리고 나중에 한 3, 4년 있다가 소득세 한번 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성장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DJ는 IMF 시절에 이 동시 감세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예전에 대불공단 아시죠? 대불공단에서 도로가의 전봇대 때문에 트럭이 좌회전도 우회전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그 해결책으로 하나 해결책은 전봇대를 제거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것은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 두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전봇대를 땅에다가 묻는 지중화가 이제 해법이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다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또 55년 민주당 강령은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하고 분배는 사유주의적으로 한다 이런 강령을 내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중도로 뭔가 혼합 경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이윤의 분배를 사유주의적으로 한다면 생산을 할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자본주의적 생산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DJ는 이 불가능한 기계적인 중도 정책을 창의적으로 수정하고 손질을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 참여 경제론을 창안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을 하는 걸로 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도 창조적인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이런 이념들이 고정된 인식에 갇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창의성을 더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중도 개혁주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제 중도라고 하는 개념은 캐스팅 보트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짝 관심을 받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이 중도층이 어디를 더 지지할 것이냐가 선거 때만 되면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정치 조직으로 확정되거나 현실화하거나 뿌리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민주당이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중도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중간 정당이 나온다면 그건 거대한 민주당, 거대한 중도 정당에 의해서 흡수되든가 분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양당 체제는 대통령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중간에 있는 정당들은 사실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케네디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트럼프에게 가서 붙는 식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 대통령제는 거대한 정당 두 개가 맞붙는 식으로 결국은 귀결되기 때문에 중간 정당의 전망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남 정치가 20년 넘게 포스트 DJ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데 선거철에만 좀 소환되는 느낌이 강할 뿐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진출에도 3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전북까지 포함하면 4번 연속 실패입니다. 자, 국민과 지역의 선택을 받는데 미치지 못하는 호남 정치, 또 호남 정치인.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남 정치 위상이 약화된 이유는 뭘까요? 변방으로 몰렸다는 상황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시고요. 또 이번 최고위원 선거조차도 호남인은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계에서 우리 호남 인재들이 하여간 뭔가 진출하는데 지도부에 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이낙연, 송영길 이런 분들은 대통령 후보도 됐고 민주당의 당 대표도 지낸 분들입니다.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 말렵 친노 세력의 저지를 뚫고 어렵게 후보가 되었는데 그의 광주 전남 득표율은 79%대를 밑돌았고 거꾸로
호남에서 영남 후보들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분들은 84%에서 95%를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전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에 광주에 출마했는데 낙선했고 선거 비용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사상 초유로 옥중 창당, 옥중 출마를 감행했는데 또 광주에서 외면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호남 정치가 약화되는 원인은 좀 입바른 소리처럼 들리지만 지금까지 호남이 중앙 인재를 죽여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국에 이제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과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이 포스트 DJ를 키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떤 인물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호남 여기 지식인들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호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호남 특히 광주가 하루빨리 그 관념이 호남 후보 필패론인데요. 또 영남 후보 필승론, 이 그릇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J는 호남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반론을 피면 그러니까 3, 40년 걸렸지 이렇게 또 반론을 피고 그러는데 사실 인물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양심을 걸고 그 선전할 수 있을 때 이제 호남 후보가 전국적인 후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인물을 키우려면 전국적 지명도가 이미 있는 50에서 60대 인사들 가운데 DJ처럼 정치적 탄압의 고난을 무릅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장 많이 쌓고 중도 개혁 노선을 가장 확실하게 걸어온 정치적 실력자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교수님 또 말씀을 드릴 때 DJP 연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영남 패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호남과 충청도의 연합인 DJP 연합을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지셨는데요. 자, 호남이 그러면 정치 연방에서 중심으로 다시 편입이 되려면, 다시 재부상하려면 그때 가지셨던 생각처럼 지역 연합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물리적인 연합이나 연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호남 충청 지역연합은 민주 세력이 집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노무현 후보도 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을 잡고 지역연합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신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열기 속에서 반대편 영남 후보가 약하기도 했지만 신뢰할 만한 세종시 발전 정책을 내놓아서 충청을 붙들어서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 충청 지역연합을 유지할 특별한 정책이 없었던 데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오래된 충청 연고주의 반격을 받고 지역연합의 와해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패인에는 후보 리스크도 있었지만 이런 지역연합의 와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 세력이 승리하려면 꼭 이 지역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향 호남 사람들과 충청 사람들이 양심을 걸고 우리 후보를 지지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 즉 그렇다면 후보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세우는 새로운 후보 전술 없이는 누구도 민주 세력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황태현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